네, 그럼 종합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저는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의 명예교수로 있는 장지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쟁쟁한 평소 존경하는 선후배님들 사이에서 제가 이 사회를 맡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6시부터 학현학술상 시상식이 개최돼야 되고 그 전에 이제 장례 정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5시 50분까지 마치는 것을 시간을 좀 엄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최대 10분만 쓰시고 가급적 한 7분 정도만 써주시면은 이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 말씀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충영 중앙대 석좌 교수님께서 토론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뜻깊은 자리에 강철규 교수님의 옥고를 제가 읽고 코멘트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강 교수님의 논문을 받고 정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 존 로크에서부터 시작해서 펠프스까지 이 위대한 그 사상가들의 그 이념을 담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역사적 실증적 사례와 제도를 담아서 다음 페이지는 무슨 내용이 나온가 하고 정말 아주 스릴을 느끼면서 여러 탐독을 했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리고 한국 경제학회에 아주 대단히 그 중요한 기여를 했고 또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을 던졌다. 이렇게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 교수님은 경제 발전은 바로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이 한 차원 높은 기준 아래서 생명 존중, 자유의 확대, 신뢰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 환경의 유지 보전을 4개를 이제 핵심 요소로 보고 이들 가치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경제 발전의 질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울경제사회연구소에서 우리 학현 선생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론을 뒷받침하고 확장한 굉장히 사력 깊고 많은 고뇌를 담은 그런 성찰의 논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이 논문에서 인간 존중의 발전 방정식을 통하여 해결하는 그 방법, 사회적 기술을 이 개념을 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회적 기술의 적극적인 그 창달에서 이 문제 해결을 하려는 그 방법론에 정말 적극 저는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 호락 그리고 정말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과 같은 그 영역에 대한 이와 같은 그 구체적인 방법론 이것은 규범 경제학의 그 실천성을 강조한 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논문을 처음 접했을 때 제목 자체가 사회 경제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사회 경제니까 대개 우리가 한국 경제 발전 이렇게 하는데 사회 경제 발전 이래서 분배 문제에서 그 산술적인 그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이러한 그 해법을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제시하지 않은가 이런 어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너무나 반갑게 생각했던 대목이 인류 역사의 그 사상사적인 흐름을 통하여 시종일관 인간의 그 천부적인 권리로서 자유를 강조를 했고
결국 아까 발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능력별 평등주의를 주장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너무나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류 경제학에서 기본 영역을 한참 높게 확장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의 핵심 가치인 그 자유를 기본 골간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간 존중의 경제학으로서의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파생하는 빈부격차, 불공정, 부패 등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걸어서 이게 왔는데 또 지금 사흘이 멀다 하고 매일같이 이 간호 그다음에 의사들 간에 사회적 이익을 놓고 지금 데모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광화문 집회 그리고 지역 간, 세대 간, 성별 간의 대립과 갈등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민족 분단을 둘러싸고 자유민주주의 고수파와 한핏줄 한민족 김일성 이념 신봉자들 상호 간에 이념적 분열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평행선을 달릴 것인가. 그리고 왜 OECD 국가에서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가. 그렇다면 한국 경제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왜 그런가 하고 평소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흔히들 균등 분배와 평등주의의 그 이념적 틀에 갇혀서 분배 우선을 최상에 놓고 기업의 혁신과 국제 경쟁력 배양을 만약에 후순위로 돌리게 되고 이것을 지속한다면은 경제 정책의 최적 배합에서 저는 중요한 그 합성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 교수께서는 인간 존중, 자유의 확대라는 기본 가치를 사회 구성원 간 자유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유는 자유 경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혁신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차등화된 성과 보상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능력별 그 평등주의의 착근이 바로 경제 발전의 기본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적 극빈층과 자활 능력 없는 계층에 대해서 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한국 경제가 당면하건 몇 가지의 아마 원체 많은 주제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피스미래 단편적인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강 교수께서 강조하신 그 신뢰를 중요한 소위 소셜 테크놀로지의 그 수단 변수로 그렇게 보았는데 정말 후쿠야마의 말대로 신뢰는 사회적 그 캐피탈이라고 보았고 저신뢰 사회가 한국 사회 구성원이 각각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이와 같은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어서 우리는 정실 자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국가 개입을 일으키고 정치 권력은 또 물론 사회적 부패를 낳고 하는 이 사회 구성원 간의 아주 배타적인 관계를 만약해 한다. 그러한 점에서 강 교수의 논문에서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 기술의 하나의 변수인데 정말 법치가 작동되는 그런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대단히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좀 더 상위 변수로 격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동관성장위원회에 봉직할 때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정운찬 총장께서 많은 기초를 닦으셨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흔히들 제로섬 게임으로만 보고 있는데 저는 얼마든지 포지티브 섬 게임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도 성장의 산업화 시대에 대기업이 주도하던 배타적 성장이 아니라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실증적인 그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 설정에서 대기업을 옥죄고 중소기업의 수준에 맞는 하향 평준화의 사회 정책적 접근이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소위 생각을 하지 않고요.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여서 국제적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면서 대기업 수준으로 올리려는 건 이른바 트리클 업 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경스께도 몇 군데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복합화가 우리나라의 취약계층인 중소기업에 접목되도록 적극적으로 소위 소셜 테크놀로지를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업의 그와 같은 프로피트 맥스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학문적 영역을 알았는데요. 정말 놀란 것은 경영학에서도 기업의 지배 구조와 그다음 투명성, 그다음 ESG 경영 등을 통해서 이 포터와 크레이머 같은 사람들은 이같이 소위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 계열화된 협력기업, 규모와 기술에서 열려 있는 개별 기업 사이에 사회적 기업들과 협업을 통하여 상호 윈윈하는 공유가치 창출,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경영학자들이 굉장히 또 한편 고민하는 것을 보고 아주 대단히 놀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은 기업 생태계의 조성이 바로 강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소셜 테크놀로지의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창업의 경우 아까 이제 그 수단에서 창업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에서는 혁신형 창업이 60%에 이르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20% 정도에 불과하다. 3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생계형 창업이 63%에 이르지만은 혁신지향 국가들에서는 13 내지 20%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 OECD 연구 자료에서도 우리는 심각한 우리나라 소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과 같은 문제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고민하는 대목이 이 디지털 디바이드가 점점 심화가 되면서 이 디지털 백과드니스의 수령에 빠져 있는 한국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강 교수께서는 교육 계획의 중요성을 지적을 했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한마디 더 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사회보장성 이전 지출을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는 낙후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평생교육과 현장 직업훈련, 온더잡 트레이닝 같은 것을 배가하여 인간 자본화의 길을 여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 교수께서는 또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의 기초를 엮는 길로 바로 제시를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강 교수가 주장하는 인간 존중과 자유의 함량에서 찾는다면은 저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필적할 수 있는 군사력 대칭화를 전제로 하면서 이 강 교수께서 말씀하신 소위 DMZ 지역의 피스 존화라든지 남북 공동 어뢰구역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한때 추구했던 두만강 유역의 이 경제 특화 등을 부단히 이 북한에 제기를 하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북한을 개방하러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 교수께서는 백범 선생의 문화강국도 제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세프 나이가 이야기하는 소프트 파워로서의 많은 자질을 우리 한국이 지니고 있다고 이 국제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소프트 파워로서의 능력 개발도 적극으로 추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강 교수 논문에 하나 이제 주문을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제기하시는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을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보았는데 한국 경제 현실에서 이것을 좀 더 국제적인 관계로 확장을 해서 본다면은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장 모네와 로버트 슈망의 EU 통합을 말씀을 하셨고 EU 헌법을 가장 인간 존중의 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논문에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지금 75%에 이르고 지금 한국 경제는 국제 안보 질서와 통상 질서 변화에 따라서 내재적인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이 질서가 이른바 킨들버그 트랩에 빠져서 완전히 사공이 없는 것 같은 항해로 운항하는 이 백길과 같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 속에서 지금 현 정부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지속되고 자국 국익 이선의 신보주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자유평화 번영의 가치를 전면에 표방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인권 측면에서 바로 강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입니다. 그 가치 동맹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굉장히 적절한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하여 원칙 있는 소위 프린시플드 디플로마시 아래 이 실사구시적인 구시적 사안별 협력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지경학적인 분화 현상 속에서 국제적 구속성과 약속을 지니고 있는 CPTPP, 그다음에 RCEP, 그리고 인도-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쿼드, 그리고 쿼드 플러스, 그다음에 디지털 이코노믹 파트너십,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이미 제안해버린 2050년까지 카본 뉴트럴리티, 이것을 우리가 과연 달성할 수 있는가? 이 국제적인 틀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하는가에 따라서 강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인간 존중의 그 가치, 그 양상이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전략이 상회할 수, 바뀌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실은 자본주의 부산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특히 MZ 세대와의 많은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르네어가 하버드 대학에서 프레스에서 발표한 그 책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그 진화 과정에서 항상 불공정 경쟁과 소득 양극화 등의 도전적인 과제에 오랜 역사를 통해서 직면해 왔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정하기 위하여 시장 경제의 골간을 바꾸는 어떠한 그 대안적인 올터너티브 시스템도 그 우월성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도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그것이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시장 경제 기본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 조정을 부단히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코멘트를 드리면은 우리 강 교수께서 이제 로크의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통합 기술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야기하는 rational self-interest하고 그다음에 아담 스미스가 소위 그 도덕 정절은 moral sentiment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타심, 그 이타심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발굴을 한다면은
그리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한다면은 바로 소셜 테크놀로지를 함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 얘기가 너무 이게 피스밀로 가지 않았나 하는 염려를 하면서 우리 강 교수의 그 아주 고뇌에 찬 옥고에 대해서 정말 한국경제학회가 두고두고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종합 토론회 우리 발표하신 강 교수님은 나중에 종합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이재민 교수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조금 빨리. 저는 몇 분 쓸 수 있습니까? 10분 내로 하는데 네. 하셔야 되는데 우리 강 교수님 너무 저도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이 중요한 모임에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굉장히 영광을 생각합니다. 두 선배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뭐 다 이제 제가 동의하는 바고요. 제가 이 토론을 맡고서 제가 나름대로 뭐 어떻게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뭐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그 종합토론 저 책자에 제가 거기 적어놨습니다. 한번 그걸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뭐 제가 그 제목을 세계 경제의 지각 변동과 한국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앞에서 두 선배님 선배 교수님 말씀하고 다 겹치는 얘기고 한데 저 나름대로 한번 세계 경제의 지각 변동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4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기후변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이 기후변화라는 게 저는 우리가 지난 200~300년 산업혁명이라는 현상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겪어왔는데 이 산업혁명의 종착지가 결국은 이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공멸인지 이거 정말 뭔가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진짜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씩 변하는 것 같더니 이제 정말 거의 종착지에 온 것 같아요. 이 산업혁명이라는 현상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걸 비관론적으로 보는 사람과 낙관론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이 비관론이라는 거는 중단기적으로 비관이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낙관론에 대해서 대체로 다 인정하는 바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산업혁명의 종착지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진짜 뭐 지구의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걸 보니까 이건 정말로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는 뭐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같은 얘기인데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이거 역시 이게 결국은 산업혁명의 종착지가 이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전까지 이제 인류가 말하자면 뭐 계속해서 인구는 증가는 당연한 것이었고 결국은 1인당 생산이 제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인가 아마 수량적으로 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논의를 해왔었는데 1인당 생산이 증가하는데 인구가 지금 주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게 우리 지구의 종말이라 그런다면은 이 둘째 거는 사실은 인류의 종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뭐 우리가 세상 만사 종이라는 게 수가 많은 게 종이 성공한 인종이잖아요. 종인데 그 생물의 종인데 이게 지금 실패하는 종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로 우리가 심각한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갖다 한번 저는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3번째가 또 이 지각 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선진국 경제의 발전 국면입니다. 요거는 대체로 지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쭉 이렇게 세계 경제가 흘러오는 과정에서 역시 세계를 리드했던 것은 선진국인데 이 선진국이 그냥 쭉 발전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국면을 거치면서 대체로 요동치면서 발전을 해왔는데 첫째로 예를 들면 뭐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대체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한 100년간 소위 봤던 옛날 말하자면 미국식으로 영어로 하면 good old days 말하자면 그런 때가 있었고 20세기 전반에 오면은 이게 이제 아주 격동치는 위기의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됐죠. 여러분 뭐 잘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전쟁, 뭐 혁명, 저 공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가 대체로 그 뒤에 한 60년간 자본주의 황금기 및 그 후속기가 대체로 한 60년 정도가 좋았죠. 말하자면 좋은 이런 시대가 이제 쭉 계속이 됐고 처음에는 정말 좋았고 그 다음엔 좀 나빠졌지만 그래도 괜찮았고 그런 시대가 되다가 2008년 이후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좋았던 한 60년 이상의 시대가 지금 이게 새로운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한번 해봤습니다. 뭐 다른 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거기 보시면 미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이 2008년부터 2018년, 요게 2018년까지 말하자면 역사적인 통계가 이용 가능한데 요게 11년간 0.78%인데 요거보다도 더 낮은 성장률을 찾으려면은 1930년부터 40년간의 11년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 대공황 때거든요. 대공황 때 완전히 꼬그라졌을 때 그때보다 지금 말하자면 별로 낫지 않은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나쁜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선진국 일본은 1945년 끼고 있는 그 연도까지 가야 됩니다. 이건 그렇고 독일 다 마찬가지예요. 유럽 국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2008년 이후에 이 스태그네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은 이거는 대공황 때나 아니면 뭐 2차 대전 때나 이때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비슷한 시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이라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어려운 상황을, 우리 입장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넷째는 역시 이것도 대수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분기, Great Divergence라고. 이게 말하자면 동서양이 언제 결국은 갈렸느냐, 근대에 들어와서 갈렸는데 아까 마이안 모리스 같은 사람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서세동점이 시작된 16세기 이래에 역사적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그때는 그레이트 다이버전인데 지금 그레이트 컨버전스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경제가 지난 20년 가까이 이 스태그네이션을 하고 있는 성장이 저조한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는 성장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인도 같은 나라들도 말하자면 소위 뭐 the rise of the west 이게 이쪽이 결국은 지금 이제 작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확실히 다른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에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가 지각 변동을 지금 세계가 하고 있다. 그동안 조금씩 모이더니 이게 정말 뭔가 지금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그러면 어떤가? 그 다음에 한국은 사실은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지금 오는 데까지 지금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그런 나라인데 그뿐 아니라 뭐 꼭 소득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훌륭한 나라가 됐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4가지가 지금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말하자면 이게 극적으로 그냥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 이 녹색 성장에서 우리가 선진국은 되긴 됐는데 뭐 개도국은 빼고요.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부진한 나라다. 지금 녹색 성장이 가장 뒤처져 있어요. 그건 뭐 통계로 다 나오는 얘기고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곧 이걸 해결 안 하면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점점 가까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구의 시계가 뭐 제각거린다. 그거는 한창 뒤에 또 더 다음 얘기고 지금 당장 이게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뭐 EU에서도 지금 요구하고 있고 당장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도 굉장히 긴박하다. 뭐 이건 다 얘기를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출산율, 뭐 고령화, 세계 최저 출산율, 뭐 이거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주택, 교육, 돌봄노동, 그리고 뭐 젠더 문제, 가치관 등등 그야말로 사회 경제 문제가 얽힌 문제인데 단편적 정책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게
우리가 진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이 통계를 보면은 소위 그 OECD 통계 중에서 가족 및 아동 정책 지출이라는 이 항목이 있는데 이게 2018년까지 아주 통계가 낡았어요. 근데 이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2001년도에 GDP의 0.2%에다가 2008년도에 1.4%로 늘어났는데 지금 아마 좀 더 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0.2%에서 십몇 년 사이 1.4% 이렇게 늘어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선진국 중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재정의 딜레마를 엄청나게 지금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 뭐 이걸 말하자면 우리가 그야말로 이 빅푸시, 말하자면 옛날에 발전 경제학에서 얘기했던 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야말로 진짜 종이를 모아가지고 이 모든 걸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해결하는 그야말로 이 빅푸시 같은 이런 형의 해법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지금 이거는 해석이 어렵고 그야말로 단편적으로 나가다가 재정만 해치고 만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하고 넷째는 뭐 같이 이제 같은 얘기죠. 선진국이 지금 뭐 저렇게 이제 침체를 하고 있으니까 뭐 파퓰리즘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그레이트 컨버전스로 바뀌니까 미중 갈등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이 구도가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이게 진짜 말하자면 강대국 간 갈등의 군도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바뀌는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또 한국이고 딱 복판에 이제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여러분 뭐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일단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사실은 2차 대전 이후로는 말하자면 우리가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지각 변동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80년대, 90년대 했다 해도 그건 정말 아니고요. 아니고 이건 진짜로 큰 지각 변동이고 지각 변동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비견할 만한 게 있다면 19세기죠. 19세기에 그야말로 완전 지각 변동을 했는데 그때 뭐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선이 뭐 형편없이 그게 대응했거든요. 대체로 그럼 조선이 그때 왜 실패했냐?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죄송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가 만약 경제 사회적 후진성, 당시에 구민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뒤떨어져 있었다는 건 뭐 다 아는 통계적으로 다 나온 얘기고요. 둘째는 뭐 그렇더라도 이게 위로부터 계획이나 어떤 면역의 힘 갖다 제대로 만들어냈으면은 그걸 극복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된 둘째 결정적인 이유는 세계 질서의 인식 능력이 뭐 당시에 아주 형편없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는 예를 제가 하나 들고 싶은데 우리 자존심을 상하는 얘기지만 조선이 이게 미국이 조선에 대해서 개항을 요구합니다. 개항을 요구했어요. 일본도 하고 다 하고 프랑스도 하고 했는데 개항을 요구했을 때 당시에 조선 조정이 미국의 개항 요구에 대해서 보낸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개항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다. 그건 중국에 물어보라. 그게 답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 동아시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거 배웁니다. 한국인의 세계관, 이거 제일 먼저 배워요. 저는 뭐 이걸 직접 이런 거를 갖다가 가르치는 과목을 갖다 제가 들어가지고 학점을 땄던 게 벌써 40년이 넘어가지고 뭐 그때 얘기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엄연한 사실이고 지금도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동아시아의 19세기를 연구할 때는 이걸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미국인들의 한국인의 세계관에 대해서 를 갖다가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셋째가 역시 국내적 결속력이죠. 강대국한테 둘러싸인 나라가 국내적 결속력을 못 이루면 결국은 외세 빌려가지고 권력 투쟁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결국은
그때 결국은 조선이 엉망진창이 된 게 뭐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전쟁 전부 이렇게 됐는데 이걸 뭐 우리가 19세기에 돌아온 지금 뭐 워낙 그때하고 이제 말하자면 비견할 위기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서 뭐 엄청나게 바뀐 것도 있죠. 첫째만 뭐 경제 사회적 후진성 이거는 이제 뭐 그때하고는 완전 천지개벽을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저는 뭐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다른 거는 완전히 바뀌었다. 진짜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부경대 홍장표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경대 홍장표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뭐 발제 내용이 워낙 큰 주제와 그다음에 큰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제가 논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동안 공부 안 했다면 공부 좀 열심히 하고 그 관련해서 좀 엄청난 자극을 주시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던지신 화두 자체가 사실은 아마 그 깊이와 그 다음에 그 안목 자체가 워낙 깊고 그 다음에 워낙 멀리 바라보셔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후학들이 좀 개성하고 발전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숙제를 받은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량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자극만 받고 갈 생각이고요. 그 말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제인데 기억나는 거는 두 가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잠깐 드릴까 합니다. 큰 방향과 관련돼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 방향성에 관한 이 말씀이 하나 계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다면 현재 어디서 출발해야 될 것인가, 그 현재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한 그런 사회적 기술을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짚으셔가지고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돼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와 관련돼서는 이 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 경인사연에 있을 때 그때 우리 국회 미래연구원 그다음에 경사연, 뭐 KDI 등등 여러 기관에서 그 당시에 관련돼서 우리 한국인들이 실제로 무엇을 바라느냐 2050년에 미래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아마 이사장께서 발표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국민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경제 성장을 넘어라는 것이 뭐 일치된 결론들로 그 당시에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국민들은 이런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발주의 시대 때 만들어졌던 경제적 가치, 물질적 가치의 일종의 일원주의 가치에서 다원 가치, 그래서 성장 사회를 넘어서 성숙 사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관련된 형평, 환경, 공정, 그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해야 되는,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국민 행복, 개인의 행복이라는 것을 바탕에 깔은 것들이 아마 그동안 우리 그 국회 미래연에서 2018년 이후에 계속 반복된 작업 속에서 일관되게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논의했던 것들은 그 속에서 현 단계 한국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라는 게 그 당시 주요 논의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현 단계의 모습들을 이 경제적 가치에서 다원 가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엄청난 과도기와 가치 충돌이 극명하게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과도기 사회, 좀 더 나아가면은 위기의 사회, 뭐 이런 것들로 묘사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실제로 저도 그 이후에 관련해서 학교로 되돌아가고 우리 MZ 세대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사실은 저 역시 똑같이 기성세대였었고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좀
같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어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당연의 가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속에서 관련돼서 현 단계의 모습들은 죄다다 저는 처음에 관련돼서 우리 그 위기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경제학하는 사람들 항상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고 또 그 속에서 사회적 갈등들을 이야기하고 나아가서는 뭐 우리 관련돼서 한반도 평화위기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 바탕은 아마 오늘 이사님께 주신 말들은 그 바탕은 신뢰 위기라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닐까 관련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 인정하지 못받는 사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개발주의 시대 때의 일종의 모습들이라는 것들이 현재의 여러 종류의 위험들을 극복하는데 커다란 어려움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관련해서 실제로 그럼 어디서 출발해야 될 것인가 관련해서는 신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진짜 지난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중에서 우리 사회적 난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전부 다 근원적으로 이런 신뢰의 위기 그리고 가치 충돌의 위기에서 그런 경험들을 그동안에 축적하지 못했고 또 관련돼서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무수히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만 그 속에서 아주 가시적이고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진국 함정을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선진국이라는 게 과연 이 관련돼서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그래서 기존의 제도와 기존의 인식이 남아있는 그리고 그것들과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사이에서의 충돌 자체들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연구 같은 것들을 아마 오늘 이사장께서 주신 게 아니냐. 사실은 저는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한동안 정책 연구를 좀 나름대로 한다고 해왔는데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는 생각도 꽤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세상이 바뀌면 5년 후에 다 바뀔 건데요. 다 되돌리니까. 그러면 사실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바탕 속에 관련해서 이런 어떤 상황들이 또다시 또 반복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러면은 정책 연구 이전에 해야 될 것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회에 관련돼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들을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다양한 실험들과 관련된 그런 연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걸로 저는 우리 이사장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성년 명지대 교수님께서 토론해. 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 원승현입니다. 그 많은 선배 교수님들 계신데 제가 토론자로 한 것이 송구할 따름인데 보니까 그냥 나이 순으로 잘 배분하셔서 저한테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게다가 토론 순서도 나이 순이어서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매우 다행입니다. 저 세 분도 말씀하셨고 강철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거를 얼마나 궁금한지를 얘기해봐야 사실은 더 저로서는 표현할 길도 별로 없고 사족이 될 것 같아서 정말로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토론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어떤 새로운 방향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저 강철희 교수님 말씀과 그 다음에 토론하시는 분들의 그 토론문들 보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은 별로 없고 좀 니che 마켓을 좀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에 있는 토론과 약간 내용이 좀 달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강철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제가 제일 귀담아 들었던 건 뭐냐면 이제 사회적 기술이라는 것이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는 새로운 발전 방향인데 제 얘기는 새롭지 않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최근 1년 동안 그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자유시장 경제를 자유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관치가 다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IRA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보용무역주의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없으며, 그 다음에 국익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식으로 산업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을 세우지 않은 그런 정부 행태를 보면서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집단과 특정 부문에 대한 편향적인 지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노동시간 69시간과 관련한 이슈라든지 조세 개혁의 이런 이슈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균형적으로 우리가 보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건 그러한 그것을 다루는 행태가 매우 강압적이고 그런 행태들이 있고 걸핏하면 사법적 처리를 얘기하는 그런 행태를 통해서 저는 뭐 여기 선배님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1970년, 80년대의 그 기억이 떠오르게 됐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그동안 쌓았던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뭐 제가 여태까지 공부한 바에 따르면 경제 발전의 가장 전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이고요. 뭐 그것은 이제 네덜란드에서 그 봉건 왕정에서를 피해서 나오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사실은 영국보다 앞서서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러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들이 그 당시에 가장 잘 존중되었던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 자유와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를 기초로 한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시장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경험칙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가장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제도, 그래서 효율성도 가장 높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항상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목적과 사실은 전체 이익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라는 것이 항상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공공의 선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러한 시장 기능을 통해서 이제 달성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자본주의 이후에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이제 배번은 이 정부는 합법적인 폭력 사용을 독점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러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봉건 왕정과 다르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행정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중앙 집권적인 국가에 의해서 사실은 공공의 이익도 확대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아세모글루가 그 포용 사회를 얘기하고 포용 사회가 경제 발전의 가장 요체다라고 얘기할 때요. 그 정치제도로서 포용적 정치제도로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다원주의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다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사회 전반의 권력이 골고루 배분되고 상호 견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사실은 사회가 그 포용된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회나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방적이고 편향적이어서는 안 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은 어떤 특정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부가 국민의 신뢰도 얻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정부가 사회를 제대로 규율하고 공공의 이익도 더욱더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난 1년간 제가 경험한 이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로서는 매우 태행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다원주의가 철저히 저는 무시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 이해관계자를 조정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이득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들을 기존에 있는 어떤 법률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관치 또는 억압적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해서 사실은 달성하려는 그런 비민주적인 작태가 도처에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새로운 발전 방향에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시장과 그다음에 민간의 어떤 자유로운 경쟁, 그다음에 혁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정부가 이렇게 비민주적인 정부가 이런 행태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사회나 경제 발전에 저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페터가 이제 혁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창조적 파괴를 얘기했을 때 그것들이 이제 경제 발전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한편에서 슈페터는 이러한 동인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러한 기득권들을 상당히 우려했고 그렇기 때문에 슈페터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슈페터가 사망한 이후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미국 같은 경우는 혁신을 통해서 계속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한 30년 동안 보면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나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의 장애물이 되는 그런 요인들을 사실은 정부가 적절히 제거했기 때문이다. 그런 적절한 제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혁신과 창조적 파괴가 가능했고 이를 통해서 경제가 발전해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과정에 있어서 시장과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없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의 공정한 집행자로서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룰을 지키고 특정 기득권과 지대 추구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를 사실은 막는 공정한 질서 유지자로서 사실은 정부가 기능을 하는 것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불평등 역시 해소 역시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한테 평등한 결과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혁신을 막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불평등의 후유증이라는 것을 해소하는 역할을 또 역시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게 프랑스 경제학계 필립 아기용이라는 사람의 글을 잠깐 읽었었는데 이 사람은 사회적 기제로서 세 가지 축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시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것은 이제 시민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는 사실은 불안정 계약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불안정 계약 관계 때문에 정부 권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과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견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시민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러한 견제가 가능해야 사실은 혁신의 장애도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필립 아기용이라는 사람도
가장 제일 중요한 경제 발전 제일 중요한 요체는 혁신과 그다음에 창조적 파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그 정부 권력의 그 부당한 행사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뭐냐면 네 알겠습니다. 시민사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사회는 무슨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뭐 언론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가 있는 시민의 감성 이런 것들인데요. 저는 최근에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이 악의용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매우 성숙한 증거로 코로나 팬데믹 때 방역이 가장 잘 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 보면은 좀 저는 적어도 학계에서 경제학계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좀 부끄러워한 점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한 사람들이 지금의 정부 행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최근에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목 놓아서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그 정부의 어떤 행정 권력의 행태를 보고 침묵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한 행동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학계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사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노력이 지금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제가 30주년을 맞아서 그다음에 변호영 교수님을 회고하면서 사실은 제가 저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다짐해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박보경 교수님, 경희대 박보경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희대학교의 박보경입니다. 저는 진짜 막내의 자격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막내는 원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을 조금 했습니다. 오늘이 서울사회경제연구소 30주년인데 지난 30년간 우리 연구소가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를 조금 뒤돌아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30년이라는 파란색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지난 30년간 연구소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연구를 주로 했는지를 갖다가 쭉 이제 검토를 했는데 연구소가 1년에 보통 한두 권의 연구 총서를 냅니다. 연구 총서를 내는데 모두 41권의 연구 총서를 냈고요. 그 속에 약 한 300여 편의 논문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쭉 훑어보면서 소위 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경제학자들이 지난 30년간 어떤 고민을 해왔고 그 고민을 하게 된 배경이 뭐고 그 고민의 결과 어떤 정책적인 그 대안들을 제출했으며 그 대안들은 정부에 의해서 어떻게 반영되거나 혹은 반영되지 못하거나 좌절되었는지를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그 연구를 기간을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30년을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5기간의 시기에 국내외 경제 환경에 대해서 제가 좀 리뷰를 해봤고요. 그랬는데 첫 번째 시기는 연구소가 창립한 게 93년인데 바로 그 직전에 92년부터 시작했는데 92년에 이 연구소의 주축이 됐던 분들이 처음 낸 책이 경제민주화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 학현 변영윤 선생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으로 낸 건데 아마 41권의 연구 총선 중에서 가장 그 체계적이고 완결성이 높은 그런 연구 저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정치 민주화가 시작됐던 시기인데 정치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정치 민주주의의 요체가 견제와 균형이듯이 경제 민주화 역시 이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의한 그 경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걸 그런 상태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걸 위해서는 어떤 경제 개혁이 필요한지 그리고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국가 개입에 의한 성장 위주의 경제 성장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그걸 갖다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개혁 과제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벌 개혁이라든지 예를 들면 불로소득의 억제라든지 아니면 최저생계의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 당시에 내놓았던 많은 경제 개혁들이 사실은 진보적 경제 집단이 그 이후 20 내지 30년 동안의 경제 아젠다를 거의 기초를 놓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의 생각들이 지금도 저는 여전히 많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시기는 이 IMF 위기가 있었던 위기 직후인 98년부터 2002년까지인데 그때 주로 이제 고민했던 내용들은 위기 이후에 어떤 경제 모델을 우리가 한국 경제가 가지고 와야 되느냐. 이제 그때 이제 DJ 정부에 의한 경제 개혁 조치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4대 개혁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한편으로는 이게 진보적인 혹은 개혁적인 조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의 경제학자들에게 대단히 낯선 형태의 한국 경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경제와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가는 데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연구소 내에 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시기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인데 세계화의 수용과 경제 양극화의 대응 이렇게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세계화라는 것은 YS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그 세계화가 한국 경제의 국민들과 경제학자들에게 체감이 시작된 것은 사실은 이때부터입니다. 2003년부터. 그리고 특히 중국의 급성장을 통해서 한국이 중국의 급성장을 가장 많이 향유한 국가인데 그 과정에서 일부 한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중소기업들은 또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 사이에 격차가 확대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혹은 교육 부분에서의 격차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경제 양극화가 이 절대적인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와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가 되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이제 이 시기에 보면 재미있는 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사실은 YS 정부 혹은 DJ 정부 때의 이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단히 낙관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 전체가 대단히 낙관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이 개혁의 아젠다를 실제로 제출하면 많은 경우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금융실명제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이사제라든지 총액 출자 제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있는 분들이 여러 많이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채택되기도 합니다. 낙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던 거죠.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즉 노무현 정부 시기가 되면은 이 낙관적인 이 분위기가 저는 다소 비관적인 분위기로 반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적인 정책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경제학적으로 필요한 개혁의 아젠다를 던진다고 해서 세상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 노력이 어떻게 필요한지, 국민의 설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아젠다가 훨씬 더 다듬어진 형태로 구체화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인식이 이 시기에 싹 트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좌절의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학자가 해야 될 혹은 다른 학문의 분과들과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해야 될 게 뭔지 하는 그런 인식이 싹 튼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시기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게 이제 주요 핵심 과제였습니다. 사실은 이 시기에는 이제 보수 정부가 한 10여 년 정도 이제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경제학자들에게 가장 우리 개혁적인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전반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고민이 이 시기에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성장입니다. 장기적인 저성장의 시대로 한국 사회가 들어섰다라는 것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저성장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대단히 이 구조화된 형태의 양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를 가지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고민이 됩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규제 완화라든지 혹은 친기업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한번 돌파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진보적인 학계에서는 과거의 이 점진적인 혹은 수능적인 형태의 개혁 아젠다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좀 더 개혁적인
정책적인 프레임, 퍼스펙티브를 만들어낼 때만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진보적인 시각에서 이론적이고 실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완결된 형태의 정책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내려고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연구 보고서, 연구 총서를 보면은 한국 경제의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글을 씁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계시는 그 이재민 교수님도 쓰셨고요, 유종일 교수님도 쓰셨고요, 이건 교수님도 쓰셨고요, 홍장표 교수님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홍장표 교수님의 그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든지 이 강남훈 교수님의 기본소득론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제출됩니다. 다 그 두 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그 깊은 고민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지 간에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기 위해서 대단히 고민을 했던 시기라는 거고요. 나머지 5번째 시기는 2017년부터인데 그때는 저는 이제 삶의 질의 향상과 사회 경제 전환에 대응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강철구 이사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2017년이 되면은 저는 젊은이들의 이 가치관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성장이나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사회 전체로 싹 떴다라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자본주의 질서에 어떻게 큰 전환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 연구소의 지난 30년은 단순히 연구소의 30년이 아니라 한국의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시대와 같이 호흡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고민을 하고 새로운 문제를 이 도전을 맞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 도전 과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연구소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한번 간단히 한 2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집이 있는데 한국 사회 경제 발전 방향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종합 토론으로 해서 한국 경제의 5가지 도전 과제 이렇게 썼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에 한국의 진로를 어떻게 할 거냐. 즉 지난 50년간 2차 대전 이후에 한국의 번영을 뒷받침했던 2가지의 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즉 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글로벌 퍼블릭 굿즈가 사라지고 있고요. 그다음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를 뒷받침했던 중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중국 경제의 대한 수출 수입 효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올해만 하더라도 대중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5%씩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앞으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기술 혁신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AI 확산 등으로 해서 뭐 AI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지금의 기술 혁신은 거의 산업혁명에 비견될 정도의 대단히 빠른 기술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런 기술 혁신이 어떻게 적응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낳는 불평등 그리고 경제의 금융화가 낳는 불안정 이런 걸 갖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게 두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한국 사회가 점점 일부 집단의 특권적인 지위와 경제적 부정의가 계속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게 법조계의 카르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의 카르텔을 보면은 어떠한 기량력도 그들의 힘을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특권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어쩌면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는 체념 상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그 80년대나 90년대에 봤던 그 일종의 한국 사회의 다이내미즘 그런 것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오히려 이런 부정의와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 이것은 아까 강철 교수님 얘기했던 이 사회적 기술 혹은 제도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점점 어떻게 보면 약탈적인 제도 혹은 배제적인 제도로 가고 있는 게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다음 네 번째는 저출산 문제인데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이게 재정 투입이 작다, 뭐 생산 앞으로 이 재정 위기가 온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는데 한국 사회가 그 새로운 가치관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질에 천착하고 있는 중요시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가치관이 변했는데 한국 사회 제도나 기성세대의 가치관은 전혀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 형태로 저항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 마지막 네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까 이재명 교수님도 얘기했었지만 한국 사회야말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장 늦은 적응을 하고 있는 나라고 기후변화에 대한 저항의 세력도 가장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후변화는 더 이상 무슨 이 이념적인 담론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규율하는 실제의 제도로 지금 바인딩하는 제도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경제 전체도 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5가지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식순에 보시면 우리 토론 패널로 서울대학교 이건 교수님도 사실 원래 계획할 때는 들어가 있었는데 마침 오늘 그 학현 학술상을 수상하게 돼 있어서 그 수상자 강연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토론을 고사했기 때문에 5분만 토론을 마치고 지금 뭐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아쉽지만 플로어에서는 토론을 그만받기로 하고 우리 강철규 이사장님의 뭐 답변이랄까요? 뭐 간단한 코멘트로 심포지엄을 마칠까 합니다. 네, 아주 토론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가 처음에 너무 많이 써가지고 토론자들이 더 할 말씀들이 있을 텐데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오바돼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끝으로부터 박보경 교수께서 지금 연구소 30년 연구 종합 정리도 잘 해줘서 감사드리고 코멘트 감사합니다. 원승현 교수께서 그 소셜 테크놀로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정부 역할이 사실은 이 소셜 테크놀로지 중에 상당 부분 정부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건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 시민사회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상당히 현실을 날카롭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장표 교수께서 잘 요약을 하시고 그 신뢰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뢰의 위기가 아니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존 로크나 무슨 미국 독립선언문이나 전부 기반이 개인이거든요. 개인의 생명, 자유, 행복. 근데 우리는 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회 생활을, 좋은 사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기반이 신뢰예요. 신뢰에 대해서는 서양에서 좀 그렇게 많이 연구를 안 한 것 같아요. 나는 기본 가치에다가 신뢰를 넣었는데 홍장표 교수는 그걸 또 특별히 이 신뢰의 위기가 아니냐. 이게 큰 문제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문제다. 뭐 가치 충돌의 위기가 있지 않느냐. 이걸 공유하면서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신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재민 교수께서 맞죠? 순서가 이재민 교수께서 우리 사회에 좀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세계 경제 지각 변동 정도인지 인류 사회의 그 큰 위기인지 뭐 이게 거의 뭐 같은 거라고 봐요. 기후 변화라든가 저출산 인구 고령화 문제. 이 좋은 하여튼 그 정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게 역시 우리가 기본 가치를 인간 존중의 기본 가치를 잘 실현해 나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나 언젠가는 지구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계속 이제 완전히 해결은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안충영 교수께서 정말 그 코멘트를 해주시는데
다른 또 주제 발표 하나를 하신 것처럼 장문에 좋은 논평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의견이 다른 것은 없고 안 선생님의 그 생각과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경험 또 해외 활동 국내에서 동반성장원도 이끌어보시고 한 그런 활동 속에서 나온 경험을 포함해서 아주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돼가지고 그 플로어에서 제가 코멘트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시간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나중에 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또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발표해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5분의 토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심포지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